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반전을 겪게 되기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말도 생겨난 거고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지게 되었고, 그 기적 같은 상황을 저만 알고 있기는 어려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 제 반전 인생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일찍이 결혼해 아이 2명을 낳고 부부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샤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시작한 샤시 공장을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공장에 다니며 일을 배웠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이 물려받아서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시집을 간 뒤에 남편 공장에서 사무일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운영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예 대학도 가지 않고 기술부터 배워 물려받은 공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바쳐서 일군 공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더더욱 그 공장을 잘 운영하고자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성실하고 건실하게 자식 노릇을 톡톡히 잘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남편의 남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2남 1녀 중에 막내였고, 첫째로 형, 둘째로 누나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형제들이 다 썩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일단 신우는 워낙에 영악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서 자기 앞가림은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성격이 정말 이기적이고 모나서 자기 생각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같이 있기가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격이 너무 고약하다 보니까 40살이 거의 다 되도록 남자 한 명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을 신우보다도 일찍 했어요. 남편의 누나인 신우는 나이 40살이 거의 다 돼서 시집을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한 게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음식 솜씨는 좋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 운영하면서 버는 돈이 꽤 되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바보같이 착한데 경제 능력은 하나도 없는 남자를 한 명 잡아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신우는 자기 손해는 절대로 안 보고 사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결혼해서도 잘 살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3남매 중에 첫째인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의 문제는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은 좋은데 너무나도 물러터진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남편한테 듣기로는 원래 시아버지는 남편이 아닌 첫째인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재주가 워낙에 없던 아주버님은 그 일을 배우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샤시 공장을 남편이 물려받기로 한 거였죠. 근데 워낙에 성격이 물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그때까지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그냥 성격 센 신우한테 끌려다니며 그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종 부리듯 너무 힘들게 하는 신우 때문에 다른 곳에 일을 구해 떠나려고 해도 그때까지 배워놓은 게 없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직장 하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걸 딱하게 여긴 남편은 아주버님을 공장으로 데려다가 일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역시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 대체 언제까지 누나 밑에서 그렇게 구박대기로 살 거야? 이제 형 나이가 40이 넘었어.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는 누나한테서 벗어나서 형 인생다운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일 배워. 지금 배워도 안 늦어. 내가 하나씩 다 알려줄게.
나는 글렀어. 손재주도 없고 그냥 네 누나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익숙하고 이제는 편하다. 거짓말 좀 하지 마, 형. 누나한테 제대로 돈도 못 받고 그냥 구박대기로 부려주면서 지내는 게 좋다고? 아니잖아. 잔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나한테 와서 일 배워. 월급도 정상적으로 다 줄 거고 형이 일 제대로 다 배울 수 있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제발 형. 나는 형이 이제는 형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만 나 믿고 따라와, 형. 남편은 정말 간절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아주버님을 설득했어요. 남편보다도 10살 이상 차이가 났던 아주버님은 막내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꿨고 그때부터는 신우에게는 식당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아주버님께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그날부터 바로 성심성의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쳤고 월급도 꼬박꼬박 정상적으로 다 줬었어요. 늘상 구박만 받던 아주버님은 사람 대접해주고 존중해가며 자신을 사람 만들어준 우리 집안을 은인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을 많이 존경한다고 하면서 잘 따랐죠. 동생아, 고맙다. 네가 내 은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사람답게 못 살았을 거다. 네가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내 인생 다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야. 너는 내 동생이지만 정말로 내가 존경한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두고두고 지금 받은 은혜들 갚으면서 살게. 형, 은혜는 무슨 은혜야, 형제끼리. 나는 그냥 형이 제발 형 인생을 살았으면 했어. 근데 이제는 형답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우리 열심히 해서 아버지 공장 더 잘 키워보자. 그래, 동생아. 네가 나보다 어른이다, 어른이야. 진짜 존경하는 내 동생, 자랑스럽다. 아주버님은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제가 봐도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남편 공장이 그렇게 잘 되고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주고 우리 집에 풀칠할 정도의 수준이었죠. 근데 오로지 자기 형이 사람답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 하나로 아주버님을 거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이면은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며 따랐던 거였죠. 그래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남편은 점점 더 기술을 늘려 시부에게서 배운 기술에서 더 정교하게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래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우이죠. 신우는 처음부터 아주버님을 빼나가는 우리 부부를 아주 탐탁치 않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우리 공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부부를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었죠. 한 번은 아주버님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돈 안 들이고 편하게 부릴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해 심통이 난 신우가 아주 못된 짓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공장에 와서 깽판을 치는 일이었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직원을 빼가? 내 밑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빼가냐 이 말이야. 너는 상도덕이라는 것도 없어, 어? 직원? 형이 누나 직원은 맞아? 한 번이라도 직원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준 적 있었어?
하루 종일 부려먹는 것도 부족해서 온갖 구박은 구박대로 하고 월급을 얼마나 줬는데 알바생들 수준만큼도 안 줬으면서 직원은 무슨 직원. 누나, 그거 노동착취야, 노동착취. 형이 누나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이게 진짜? 다 필요 없고 오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지금 오빠 없어서 우리 가게가 얼마나 난장판인 줄 알아? 아니다. 우리 가게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니? 내가 네 공장 난장판으로 만들어줄게. 나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신우이는 급기야 화를 내면서 공장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온갖 서류들이나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 누나! 정신 차려! 형이 누나 종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자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건데? 진짜 누나 신고당하고 싶어서 그래? 형이 지금 신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가족이라고 봐주고 있는 거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야, 그럼 가족끼리 일 도와달라는데 그걸 안 해줘? 네가 꼬드겨서 그런 거잖아. 너 때문에. 도와주기는 무슨. 그 정도면 거의 노예 수준이었어. 왜 이래? 계속 누나 이렇게 여기서 행패 부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는 형이랑 달라. 누나 신고 못할 것 같아? 뭐? 신고? 이야, 네가 이제는 막 나가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신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깽판을 쳐대는 신우이를 보면서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남편을 도발할 뿐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결심을 하고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솔직히 평소에 성품 좋기로 소문난 우리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남편은 이번 기회에 신우이를 제대로 잡을 생각을 했는지 곧장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죠. 그건 바로 신우이를 진짜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거였어요. 한참 말리던 남편은 신우이가 깽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결국 신우는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로 끌려가고서야 그 행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그때 꽤나 호되게 혼난 듯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다시 찾아와서 깽판지는 일은 하지 않았죠. 근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던가요? 신우이는 어느 순간 다시 스멀스멀 우리 공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공장이 점점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사업은 물이 올라서 점점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그걸 엄청 질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와서는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있냐, 마진은 어떻게 남고 있냐 등등 별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알려줄 사람인가요? 근데 거기에 약이 오른 신우가 그때부터는 또 공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신우는 틈이 나는 대로 공장에 놀러와서는 괜히 참견을 했었어요. 한번 경찰서에 끌려간 이후로는 깽판은 못 치겠는지 대신에 사무실에 와서는 저를 자꾸만 건들던 것 있죠. 저는 남편 공장에서 사무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었는데 허구한 날 공장에 찾아와서는 괜히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우리 공장을 넘보기 일쑤였죠. 한 번은 또 찾아와서 공장을 내놓으라느니 또 귀찮게 하길래 한마디 따끔하게 해줬어요. 옳게. 근데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올케네는 너무 사업가 기질이 부족한 것 같아. 회사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마진 생각 안 하고 일하면 떼돈 언제 벌래? 나 프랜차이즈 내고서 돈 버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딱 안 와? 차라리 이 공장 내가 운영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옳게.
그냥 막내한테 말해서 나한테 운영권 넘기고 기술만 쓰면서 일하는 거 어때? 내가 보수는 톡톡히 할게. 형님, 또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공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형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 안목에 기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여기 그만 찾아와 주세요. 형님은 지금 그 가게들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엔 형님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야말로 식당 운영할 능력 없어서 맨날 가게 운영은 뒷전이고 여기 오셔서 죽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오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더는 오지 말아주세요. 또 한 번 찾아오셔서 운영권 넘기라느니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그것도 업무 방해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요. 이게? 뭐 퍽하면 신고한대. 하여간에 둘이서 하는 짓거리가 쌍으로 마음에 안 들어.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안 와. 신우이는 제 말에 노발대발하며 공장을 떠났어요. 신고한다는 얘기가 또 잘 먹혔는지 그 뒤로는 전화를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사실 형님은 그래도 시어머니 손재주를 닮아서 음식을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맛이 꽤나 좋다 보니까 장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죠. 그 덕에 꽤나 돈도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구두쇠 기질이 심한지. 신우는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만만한 아주버님을 불러다가 종처럼 부려먹기 일쑤였었어요. 그러면서 돈은 거의 주질 않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 되게 돈을 주면서 온갖 일은 다 시키면서 부려댔었죠. 말 그대로 노동 착취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숙은 또 자존감도 낮고 사람이 너무 물러터져서 그 꼴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안타까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도 해보고 남편도 말을 했지만 도통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더는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아주버님을 끈질기게 설득해 그 식당에 못 나가게 하고는 공장 일을 가르친 거였지만 하도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남편이나 저에 대한 불만을 신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버님은 한 번씩은 식당에 나가서 신우이를 도와주곤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가끔씩 나가는 거였고 보통은 공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장에서 잘 적응해서 기술까지 잘 익혀 돈도 모으고 사람답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랬던 아주버님을 통해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던 아주버님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아무런 연락도 없이 종적을 감추었죠. 그냥 자기를 다시는 찾지 말라는 편지 하나 남겨놓고는 떠나버렸어요. 아주버님이 종적을 감추면서 남긴 쪽지는 공장 사무실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쪽지에 적힌 내용은 이거였어요. 막내야, 미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놈인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싶어. 미안하다. 네가 나를 위해 애써준 대가를 이렇게 치러서. 하지만 내가 늘 말했듯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존경한다.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받은 은혜 꼭 갚을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네가 나를 믿어줬듯 나 정말 사람 돼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어머니 잘 부탁하고 건강하게 있어라. 아주버님은 이 짧은 쪽지 하나 남기고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쪽지를 보면서 너무나 허탈했지만
워낙에 평소 아주버님 성격이 좀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좀 강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는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나 보다 해서 가족들은 모두 아주버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나게 된 일이었죠. 문제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잘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지다 보니 얘기가 이상하게 돌기 시작해 남편 공장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인명피해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난 사고로 전해지게 되면서 속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거래처들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일감은 줄어드니 공장 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 그 인명피해는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맞았지만 분명 안전점검을 다 받고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쳤고 우리는 당사자에게 치료비와 피해 보상도 해줘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정이 어려워졌죠. 당시 회사에는 어느 정도 빚도 있었어서 대출도 안 되었기에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방법이 있다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거였는데 공장을 살릴 수 있는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거금 3억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회사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장 운영이 조금씩 되살아날 때쯤 또 비극적인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남아서 홀로 잔업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운 나쁘게도 남편은 졸음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저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우리 자식 3명만 딸랑 남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남편의 허무한 죽음 앞에 저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안에서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은 본인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만 달랑 남겨놓고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었어요. 왜 당신 먼저 가는 건데? 우리는 어쩌라고? 당신 없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 다시 살아나 제발.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애들은 어쩌라고? 벌써부터 당신 보고 싶어하는 얘네들은 어떡해? 나 혼자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해? 제발 다시 살아와, 이 나쁜 인간아.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땅을 치면서 대답 없는 남편을 향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죠. 다시 돌아올 리 없는 남편을 빨리 마음속으로 보내주고 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자식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세 식구는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죽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길을 써서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공장을 혼자서 운영해보려고 했지만 남편 없이 공장을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 없이 공장 운영이 어려우니 빚을 갚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때 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또 귀신같이 알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왜냐하면 신우에게 돈 3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자를 몇 달 밀려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상황들이 몇 번 반복되자 신우는 저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능력도 안 되는 걸 왜 고집 부려서 그렇게 돈까지 빌려갔었대? 원금을 못 갚으면 이자라도 잘 내야 할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내 이자는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죄송한데 이자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은행의 사금융 대출 이자만큼이나 이자율이 높아서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번에 좀 사정 봐주시면 원금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갚아볼게요. 무슨 소리? 돈이 없으면 공장을 팔아서라도 이자 제대로 갚아. 가져가서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면서 딴소리야. 나는 절대로 손해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정말이지 평소 너무나도 미웠던 신우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신우도 애초에 이자율을 너무 높게 잡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는 신우에게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해온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나 현실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로는 사방이 다 막혀버린 너무나 암흑 같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당시 또 신우에게 줄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찾아와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던 것 있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올케, 도대체 내 이자는 언제 줄래? 이래가지고 원금이나 제대로 갚을 수 있겠어? 나 더는 못 기다리니까 당장 원금이랑 이자 갚아. 지금 이자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원금을 갚으라뇨. 이건 저랑 우리 애들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이자 마련해서 드려볼게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하는데? 지금 원금 갚기로 한 기한도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나는 죽어도 그 기한 내에는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갚아, 당장!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와서 썼으면 곱게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올케가 무슨 수로? 됐고, 지금 딱 봐도 기한 내 갚을 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어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자든 원금이든 다 까줄게. 신우는 지금까지 마치 자신이 마귀할멈이라도 된 듯 성에 성을 내면서 이자에다 원금까지 싹 다 갚으라고 성하더니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어서는 마치 엄청난 선심을 쓴다는 듯이 말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로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기라도 하자 싶어 그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황당한 소리를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건 정말 악마 같은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올케, 애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공장 어렵게 운영할래? 차라리 이 공장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그렇게 나한테 이 공장 넘기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 공장만 넘기면 이자에 원금 싹 닦아줄게.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은 기회다. 하늘이 주신 1,000원이다 생각하고 이 공장 운영권 나한테 넘기는 거 어때? 공장 명의까지 나한테 싹 돌리고 넘기면 나한테서 가지고 간 돈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공장을 넘기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그 3억도 안 되는 돈으로요? 제가 그동안 원금 일부 갚은 게 얼만데요. 그건 그냥 이 공장 저한테서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요, 이 공장 절대로 형님한테 못 넘겨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팔았지 형님한테만큼은 절대로 안 판다고요. 돌아가세요. 어서요. 신우는 얼토당토 않게 운영권을 넘기고 공장 명의를 자기한테로만 돌려주면 빚은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공장을 거저먹겠다는 거였고 저한테서 남편과도 같은 이 공장을 뺏어가겠다는 거였죠. 너무나 어이없는 그 제안에 처음에는 기겁을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신우이한테 넘길 바에야 차라리 이 공장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싶었거든요.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의 피땀이 들어간 공장이기는 했지만 제가 이 공장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운영을 그만둬야 하나 싶었던 찰나이기도 했기에 신우한테 거저로 줄 바에 제값 주고 파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근데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안 풀릴까요? 빠른 시간 내에 팔리길 원해서 시가보다도 좀 적은 금액으로 내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장을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장 운영은 남편 없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직원들 임금까지 밀리기 시작했던 때였기에 거의 벼랑 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신우에게 갚아야 할 원금 상환 날짜가 다가왔고 여전히 돈이 없던 저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그 기회를 틈타 저에게서 공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법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공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라도 있었다면 법으로 싸웠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에 시간을 쏟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에게 그대로 공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신우에게 공장을 운영권을 넘기고 나서 신우는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비록 공장을 빼앗기긴 했을지라도 그 신우 밑에 들어가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거래처 중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시아버지와 남편이 피땀 흘려가며 운영하던 그 공장이 그리워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버틸 걸 하는 후회도 너무 크게 몰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더라면 우리 남편 공장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죠. 그래서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와중에 제 인생에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은인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놀랍게도 10년 전에 사라진 아주버님이었죠. 갑자기 사라졌던 것처럼 또 다짜고짜 갑자기 10년 만에 나타난 아주버님은 이전의 모습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멀끔한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물었죠. 아주버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어디를 갔다가 오신 거예요? 재수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네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도대체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잠깐 돌아왔다가 막내 소식 듣고 공장 상황까지 다 전해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러게, 왜 그렇게 떠나셨었어요? 왜요? 아주버님만 여기 계속 계셨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주버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었는데 얼마나 애타게 찾았었는지 알아요?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어디 가서 또 당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버님 걱정뿐인 사람이었다고요. 은인이라면서요. 내 남편이 은인이라고 했으면서 그런 사람을 버리고 떠난 건 아주버님이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왜요? 나도 미치게 후회하고 있다고요.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데, 내 남편이 어떻게 일군 공장인데 나라고 넘겨버리고 싶었겠어요? 나도 후회한다고요. 저는 순간 올라오는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아주버님 앞에서 화를 내며 펑펑 울었어요. 급기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죠. 그간 참았던 속에 있던 답답함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듯 저는 1시간을 넘게 펑펑 울었어요. 그제서야 아주버님은 제 앞에서 죄인처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미안합니다. 재수씨,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대체 재수씨랑 막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죠.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된 데에 아주버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저는 너무나 힘든 마음에 원망할 대상을 찾아 쏟아낸 것뿐이었기에 오히려 제가 아주버님에게 미안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죄송해요. 사실 아주버님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 인생 살고 싶어 떠난 거였고 그 사이에 그저 우리한테 닥친 불행을 우리 스스로 잘 이겨내지 못한 것뿐인데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끝까지 그 공장을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놓아버린 것 같아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괜히 아주버님께 잘못되게 쏟아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건 제 잘못 맞아요. 제가 막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쩌겠습니까? 대신에 제가 그 물 다시 주워 담을게요. 여전히 막내는 저한테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그 공장 다시 되돌려 놓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주버님은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고 아주 자신 있게 그 공장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여유 있게 웃기까지 했죠. 저는 그 모습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어요. 아주버님,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형님이 그 공장 꽉 잡고는 절대로 안 내줄 텐데
어떻게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재수씨. 그 회사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막힌 묘수가 있어요. 나만 믿어요. 아주버님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새 뒤에서 막 작업을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진짜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죠. 그건 신우가 직접 저를 찾아와 공장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애들은 공부하러 독서실 가 있는 상황에 집에는 저 혼자만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짜고짜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는 지난번처럼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우를 데리고 왔었죠. 근데 늘 제 앞에서 기세가 등등하던 신우가 이번에는 완전히 코가 쏙 빠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신우에게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상상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동이었어요. 그러고선 하는 소리가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있었다면 풀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막내가 어떻게 지킨 아버지 공장인데 그걸 내가 뺏어버렸네. 미안해. 용서해줘. 신우는 갑자기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제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은 건 맞지만 그 당시에 거의 강제로 공장을 빼앗겨버린 거였기에 저는 신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이러세요?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 공장 뺏어갈 때는 언제고?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라도 다시 공장 돌려줄게. 싹 다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신우는 급기야 공장까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거의 용서를 구걸을 하듯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섣불리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우를 보냈습니다. 신우는 그 자리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과는 받아주기도 싫었기 때문에 한사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절을 했죠. 그 뒤에 남아있던 아주버님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아주버님께는 바로 모든 자초지종을 그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반전과 엄청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은 이러했습니다. 신우는 10년 전에 감자탕집이 대박이 나면서 프랜차이즈를 몇 군데 냈었는데 그때 신우가 우리가 신우에게서 아주버님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너무 고깝게 여기고 틈틈이 갈구는 걸 보면서 아주버님이 몇 번 자처를 해서 신우네 식당으로 가서 일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너무나도 심성이 착했던 아주버님은 자신을 괴롭힌 여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일을 좀 도와주곤 했었는데 그렇게 몇 번 가서 일을 해주던 중에 그 식당에게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건 바로 신우네가 그 감자탕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고기들, 테이블에 내줬던 음식들이나 고기들을 재탕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까지 그대로 사용하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아주버님이 식당을 떠나게 되면서 직원은 써야 하는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크다 보니까
재료에 손을 대서 운영비를 줄이려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충격적인 모든 사실을 알아낸 아주버님은 바로 신우에게 이야기를 하며 더는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했지만 그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할까도 했었지만 마음이 약했던 아주버님은 신고도 할 수 없었고 거기다 그 사실을 알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싫어서 도망을 간 거였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가 우리 사정을 듣고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했던 자기 남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바로 신우를 공격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10년이 된 당시 증거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며칠간을 신우네 식당을 다니며 도와주고 일을 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음식들을 재탕하고 유통기한 지나 있는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위생상 문제가 큰 증거들을 잡아냈고 내부 고발식으로 고소를 하면서 신우 가게는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우네 가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가게 운영 정지는 물론이거니와 이미지가 완전히 폭락해버려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죄 없는 지점 사장님들과 손님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가게는 완전히 망조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액의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우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제가 신우에게 공장을 빼앗겼을 때랑 내용만 다르지 벼랑 끝에 몰린 그 상황과는 똑같은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야 했던 신우는 마지막 대책으로 우리에게서 뺏어간 공장을 다시 되파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돈이 급한 데 반해 그 공장이 쉽게 나가지 않자 신우는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된 거였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우리 아주버님이었답니다. 겨우 공장을 사겠다고 신우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주버님이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놀랍게도 10년 전에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그게 대박이 터지면서 여윳돈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신우에게서 공장을 사겠다고 했는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가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장을 순수 저에게 넘겨주는 게 조건이었죠. 그 조건 때문에 신우는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다 전해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공장을 눈앞에서 뺏긴 뒤로 하루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었는데 그 공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재수씨, 이제 그 공장 다시 찾아서 열심히 운영해봐요. 그 공장이 둘째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만 하고 직원들한테 일을 다 맡긴 터라 지금은 그리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수씨가 다시 시작하면 금방 공장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도울게요. 아주버님,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공장을 아주버님께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이걸 살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갚다뇨.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세요, 재수씨. 저야말로 이제야 재수씨하고 우리 막내한테 빚진 거, 은혜 입은 거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그래도 10년 동안 막내한테 배운 기술 안 잊어버리려고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같이 도울 테니까 그 공장 우리 다시 살려봐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우리 아버지랑 막내가 좋아할 것 아닙니까? 아주버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 공장을 받기로 했어요.
신우를 다시 불러 공장 명의를 다 돌려받고 사과까지 제대로 받으면서 저는 다시 남편의 공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짜릿한 순간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공장 사무일과 운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아주버님은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면서 공장을 다시 살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공장이 다시 제 주인을 찾아서 그런지 조금씩 공장은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그 뒤로 신우는 더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공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아주버님께 받은 돈은 시가대로 제대로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한테 받기로 했던 돈이 원금을 이미 일부 갚은 상황에서 남은 금액만 퉁치는 조건으로 공장을 뺏어간 거였기 때문에 시숙에게 받을 때에도 그리 좋은 조건으로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급했던 사정이었던지라 그 돈을 받고 나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듯 했었어요. 그런데다 사정이 안 좋아지니 신우의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힘든 와중에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신우는 철저하게 나락 인생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처 다 갚지 못한 피해 보상금에 식당이 망하게 되면서 얻게 된 빚을 갚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자의 몸으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꽤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랑 아주버님한테도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아니면 공장에서 청소일이라도 시켜달라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보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저와 신우를 놓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정말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소신껏 정직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부디 앞으로 제가 어렵게 되찾은 남편의 공장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